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활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 입니다. 역사란 것은 인간들의 삶의 어떤 집단적인 발자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단순히 정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적 삶만은 아니죠.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함께 생산활동에 장악이 되는 촌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통 인간들의 삶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좋고, 국가란 것은 1년에 한두 번 세금 거두러 찾아오는 어떤 폭력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정근대의 역사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만 역사를 서술해 왔고, 기존의 한국사 또 한국사 교과서가 온통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내 조상, 오늘날 나를 낳은 가깝고 먼 조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실태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실은 지난 시간에 고전 인류학에서 문명의 성립의 지표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가족의 성립이 한국사에서 다뤄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짤막하게 인간들의 삶의 실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로 7세기까지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들의 삶의 공간인 집이 적어도 가족이 성립하는 2 내지 4세기, 6세기 기간에는 수열식, 그러니까 지하 한 30cm 내지 50cm에 있는 반지하 움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집이 고려시대까지도 그러했고, 그것은 하남시에 발굴되는 유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유적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 연구자들은 우리 한국인들의 주거 생활이 언제부터 땅 위로 올라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세기 고려시대까지 반지하 움집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거는 그러하였다 하면은 좀 뭔가 삥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곤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한 부분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기간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요, 대중적인 역사 강자로 유명한 설민석 씨의 만만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어린이용 만화 한국사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만만 한국사라는 이 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참 재밌어요. 제가 지금 비판의 대상을 삼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아주 충실하게 요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역시 유명한 강사답게 요점 정리를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한 4세기경 대가야의 농촌의 모습입니다. 한 촌락의 모습이 오롯이 그려진 게 이 장면이 유일한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전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초가지붕의 집들입니다.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어릴 때 1950년대, 60년대 주변에 친구들이 살던 농촌의 소농사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작가는 무심코 그림을 이렇게 그렸겠지만은 벌써 이때부터 한국인들은 지상가옥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 한국사의 통념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출토되는 어떤 촌락의 유적은 전혀 그렇지 않죠. 14세기까지는 수열식 움집이었다는 것입니다. 14세기 고려시대까지 그러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으로 제가 제 책에서도 소개한 바입니다만은 14세기에 고려가 세계적 걸작품으로 나온 미술품이 있죠. 바로 불화입니다. 대형 불화가 많이 그려지고 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미륵 하생 변경상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륵이
부처가 이 땅에 고려의 왕으로 현신 하셔서 세상을 구제한다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소장 중인 그 미륵 하생 변경 상도가 한 2종인가 3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14세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중앙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큰 신체의 그 남녀는 고려의 국왕입니다.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부처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궁중 귀족들이 국왕보다 작은 신체 규모로 궁정 귀족들이 궁궐 담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궁궐 바깥에는 또 그보다 작은 신체 크기의 이 하급 관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제일 밑에는 밭 갈고 그 다음에 땅을 쓸고 뭐 하는 추수를 하는 고려의 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 구석에 보면은 이 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움집 속에 고려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민서들, 보통 사람들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은 움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4세기에 19세기 농촌 모습의 그때 성립했다. 뭐 더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로 올라가면 만화를 보면 그 움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움집이 많이 발굴이 되고 움집을 복원한 어떤 그런 유적지도 이 관광 자원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있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철기 시대가 되면은, 기원 이후가 되면은 다 땅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를 도구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철제, 농구, 낫의 그 보편적인 어떤 그 보급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지상가옥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그 난방에 제공할 만한 땔감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그것은 귀족들, 왕실 또는 귀족 또는 사원, 관청 뭐 이런 건물에 한해서 이 고상식이라 해서 땅 위로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활상의 감각 자체가 지금 전혀 잘못 그려져 있고, 이 설민석 씨로 대표되는 이 대중적 인기 강사가 한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만화 한국사에부터 저 역사의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구입니다. 인구란 것은 인간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연 생태 환경과 인간 사회의 그 긴장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구가 얼마였느냐? 어디 역사책을 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잘 알려진 한국사 개설서를 보더라도 없어요. 교과서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혀 정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원 전후에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의 하나로서 낙랑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원래 기원 몇 세기입니까? 기원 2세기인가요? 4개 군이 세워졌다가 낙랑군으로 통합이 되고, 오늘날 황해도 북반부와 함경도까지를 통할하는 어떤 그런 큰 넓은 범위에, 이 한서에 의하면 인구가 41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 내지 3세기가 되면은 이제 소위 중국으로서는 그 삼국시대가 되죠. 그 위가 통일을 하는데, 그 위지 동해전에 보면은 이 마한, 변한, 진안의 79개 나라 국자인데, 오늘날 한국의 주류 역사학에서는 또 교과서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이걸 군장사회 내지 족장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4만 내지 15만 호가 있다. 근데 이 호라는 것을 인구 5명으로 잡았어. 5명은 사실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사 자체가 조금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5명으로 잡으면 대개 70 내지 75만 명의 인구가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보면 한 110만 내지 한 150만 정도 됩니다. 이후 삼국이 성립을 하고 통일전쟁, 서로 상호 긴장이 무력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는 인구는 정각이 곤란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쓴 한국경제사에서는 4 내지 6세기 인구는 한반도의 총 110만 내지 150만이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7세기 말 695년이 되면은 제가 좀 이따 소개할 신라촌 장적에서 인구가 대체로 한 4,500명 되는데 전국에 그런 촌락이 한 3,000개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통일신라는 강력이 축소됐죠. 대동강 이남으로.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한 100만 명 내외였을 것이다. 통일신라 인구, 한반도 인구가 아니라. 그러다가 12세기가 되면은 중국 송사에서 고려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려사를 전공자들은 다소간에 누락도 있고 해서 12세기가 되면은 인구가 한 대체로 250만 내지 300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5세기 초가 되면 조선 왕조인데 최초로 남자 인구에 관한 조사가 국가적 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기초해서 대체로 한 15세기 중반쯤 되면 한 600만 내지 700만 정도였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고요. 그리고 조선왕조가 망하는 1910년에는 한 1600 내지 17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기원전으로부터 2000년까지 대략 한 16배, 15배 내지 13배 내지 한 16배 늘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를 인간 사회가 이제 이용하면서 인간의 삶이 전개가 되는데 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7세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자연이 회복하는 또는 공급하는 에너지원 이상을 인간 사회가 착취를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파탄이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역사에 큰 혼란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삼국시대에는 또는 사만시대나 삼국시대에는 인구가 대체로 100만, 많이 잡아서 150만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관악구 인구가 50만이고 옆에 있는 동작구, 영등포구 다 합하면은 한 150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인구가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은 울창한 원시림, 대울창한 원시림 그대로입니다. 바닷가나 강가, 배가 통하는 지역에 전국에 한 3,000개 정도의 촌락이 이렇게 드문드문 백길이 닿는 곳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촌락당 인구가 많아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게 당시의 자연 생태입니다. 이런 생태에서 그냥 토지가 사유재산이었겠느냐 아마 노죠. 토지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인간 노동력만 있으면 토지는 얼마든지 개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사유재산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농업이 반드시 지배적인 산업이었느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서 땅을 가꾼 것보다 더 많은 식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강으로 바다로 나가면 그렇다. 그런 사회에서는 반드시 농경사회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그 시대에 제기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또는 교과서는 이 시대가 발달된 농경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떤 정부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 벌써 발달된 농경사회가 성립했다는 제가 첫째 시간에 비판한 환상, 신화와 역사의 혼돈이 이 문명시대 이후에도 그런 환상을 계속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편은요, 695년에 오늘날 청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신라가 인구와 토지와 기타 경제 자원을 조사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요. 조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고 그 문서의 일부분이 일본에 지금 있어요. 신라왕실이 일본 왕실의 이 불경을 선사를 했는데 불경을 선사할 때 책보를 싸서 선사를 했습니다. 그 책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나 또는 삼배나 비단이나 등데 그 포에다가 행정문서를 앞뒤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제 쓰다 말고 폐기된 행정문서를 붙이는데 글자가 없는 하얀 면을 이제 바깥으로 예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그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정창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창원에서 오랜 세월 이게 보관되고 있다가 1933년에 그 책보를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종이를 뜯었더니 그 안에 그야말로 천수백 년 만에 천한 200~300년 만에 신라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걸 신라 촌장적이라 하는데 이 촌장적에 나타나 있는 그 인구가 총 462명인데 이 인구의 연령 불표를 보면 제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일전쟁이 끝난 지가 이제 겨우 19년 지났어요. 20 내지 59세 요 장년들의 인구를 보면은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남자 인구가 99, 여자 인구가 143. 그렇죠. 다시 말해서 통일전쟁은 얼마나 심각한 어떤 그 남성 인구의 그 피해를 초래했는가. 적어도 뭐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뭐 나이 70, 80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는 다 통일전쟁에 동원이 되었고 특히 당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자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 남성 인구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함몰이 발생한 게 바로 전쟁의 영향인데 그 영향은 이후에도 남아 있어 가지고 남자가 없으니까 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19세 이하의 연령층의 숫자도 아주 작아요.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30세 뭐 안팎이었을 텐데 인구 정상 피라미드 구조에서 20세 미만 인구는 적어도 60%, 70% 비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표에서 제시한 대로 2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 인구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이유도 그 위에 성인 인구 자체가 굉장한 전쟁의 타격을 피해를 받아서 이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인구 피라미드를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하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 사실도 이 문서의 연대가 695년임을 증명하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삼국시대는 통일전쟁만 하더라도 나당 전쟁까지 포함해서 한 60년간 그냥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시대에 이 인간들의 그 삶의 경제생활의 생태가 어떠했을까? 인구 100만 전후의 사회가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는 전혀 없고 전부 그저 국가 이야기만 우리 인간 삶과는 전혀 보통 사람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이야기만 잔뜩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이 하남시 미사리 백제 시대에서 나온 밭의 유적 또는 뭐 유구입니다. 유구인데 움푹 파인 데가 고랑이고 그 밑에 올라온 데가 이제 이랑인데 작물을 심은 그 파종구는 고랑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막 보리 같은 어떤 서변 작물을 아마 심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그 줄자가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2m입니다. 그래서 고랑과 이랑의 평균 그 폭은 한 7, 80cm가 되고 다 합하면 한 150, 60cm가 되는 상당히 토지 이용이 조방지이고 뭐 이러한 곳인데 이 이랑과 고랑이 수직면으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걸 봐서 이거는 쟁기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쟁기가 보급된 증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농촌에 가서 쟁기가 어떻게 땅을 갈아엎는지 한 번도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랑과 고랑이 조성된 것은 농업 노동이 주로 이제 여성이 되겠는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쭈그려 앉아가지고 돌로 된 어떤 도끼로 땅을 긁어낸 그 정밀한 수작업의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이랑과 고랑입니다. 아직 쟁기는 보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 4 내지 5세기의 밭 유적 위에 6세기 유적이 또 발굴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6세기까지는 아직 그 쟁기가 보급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고랑에 한 사람씩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땅을 긁어내는 이 석재 수경구로
땅을 끌어내는 이제 이와 같은 그 농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이 하남시 미사리 백제 시대 이 집자리 유적인데요. 그걸 부각을 한 겁니다. 전부 11개입니다. 근데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것은 아마 집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보통 뭐 10개인데 이 집자리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이랑과 고랑이 폭 한 40m, 길이가 100m 범위 내에서 집자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밭의 면적은 아래 지층에서 발견된 것은 1700평, 위 지층에서 발견된 것은 3000평인데 이 1700평과 3000평이라는 밭을 끼고 저렇게 집자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0평, 300평 자체가 단위 구획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리 없이 이 10개의 집자리가 공동으로 경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밭이 3000평이나 되는 게 구획으로 나눠져서 이 개별 농가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노동 과정을 전제로 한 모습으로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저 집자리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앞주둥이가 튀어나온 어떤 그 말발구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벼루, 문자를 구사한 벼루가 나오고 또 철제 호미도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요. 아마 이 사람이 요 10개의 그 집단 노동을 조직하는 하나의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세대 복합체라 그럽니다. 각각 자기 나름의 말하자면 부뚜막을 갖는 독립치사 단위인데도 한 10개 정도가 하나의 복합체로 생산 활동에 종사를 한 그러면서 수경구로 땅을 끌어낸 이와 같은 표적입니다. 땅을 주로 경작한 노동은 어떤 남성이었을까 여성이었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나온 순장인골이 있습니다. 이 인골을 복원한 모습이 바로 요 한 16, 8세 정도 되는 소녀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이제 저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는데요. 저 소녀가 생시에 무엇을 먹었는가는 인골의 탄소 및 질소 안정 동위 원소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골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고분에서만 해도 4명이 순장을 당했다. 그 순장된 인골을 이렇게 살아생전에 무슨 식료를 섭취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는 성인 여자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다. 산에서 채취한 사슴, 그죠? 또는 강에서 잡은 고기 말이죠. 근데 이 여자의 단백질은 순장당한 그 인골 중에 2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입니다. 근데 남녀를 비교해 보면은 여자의 단백질 공급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두류. 그러니까 여자들은 동물성 단백질로부터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다. 주로 두류, 식물성 단백질을 처지했다. 그 여전히 성인 남자의 생산 노동에서 수렵과 의료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대조적으로 이 밭농사는 주로 여성 노동들이 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원된 거는 10대 어린아이인데 또 나이 30대, 40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유소청은 성인청에 비해 조기장피, 이것은 C4 식물이라 그럽니다. C4 식물. 이걸 많이 섭취했고, 성인청은 유소청에 비해서 벼, 보리, 밀, 콩 등 C3 식물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이 벼나 보리나 밀을 상대적으로 덜 섭취할 수밖에 없다. 접근이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그 곡작 농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성이 밭노동의 중심 노동력을 이루고 남성은 여전히 수렵과 어로가 산으로 들어가면 울창한 숲 속에 각종 생활자료, 또 강으로 들어가면 풍부한 물고기 식자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밭농사를 이야기했는데 논농사에 관해서는 4 내지 7세기의 그 논의 유적이 전국적으로 한 8군데 정도가 이렇게 발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예외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논의 한 구획 면적은
뭐 오늘날 서울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 규모 평균 30평 내외의 소규모입니다. 논이라고 해서 물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산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담아가지고 논이 조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관계입니다. 인공적인 관계 시설은 없고 수로가 발굴이 되지만은 그거는 배수를 위한 시설로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관계여서 논의 면적은 클 수가 없고 혼자서도 조성 관리가 가능한 뭐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뭐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좀 큰 것이 있어서 평균이 한 30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산에서 산 밑에 그 얕은 구릉지에서 자연관계에 입각한 소규모 1인 농사로서 논농사가 겨우 성립해 있었고, 따라서 여기는 아직도 쟁기갈이 논을 한번 가려면 논을 갈아엎죠. 그 쟁기갈이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경기도 화성군의 한신대 팀이 발굴한 논의 유적인데요.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고일 만한 적지에 한 30평 규모의 이렇게 논이 조성되어 있는 그와 같은 위치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일본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정창원에서 전해오는 신라 촐랑문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국경사책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이 있고요. 저도 제 나름의 시각에 의해서 통합적인 해석을 거의 최종적인 수준에서 완료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 환경에서 규정된 초기 농경사회의 어떤 복합상을 제가 간단한 지표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사계천의 인구는 44호입니다. 이 호를 가지고 우선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공년이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대 복합체죠. 한 10개 정도가 단위 세대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컴플렉스,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당시에 공년이 있는데 44호에 462명입니다. 근데 요 인구 정사는 좀 불완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소와 말이 합해서 114마리입니다. 호당 2.4두. 이것은 소와 말은 이사를 갈 때 데리고 갔어요. 다시 말해서 호의 사유재산입니다.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대한제국이 망할 때, 조선왕조가 망할 때 1910년 호당 소와 말은 0.3두입니다. 서너 집에 소가 하나 있는 그런 아주 농경사회로 일원화된,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순수한 척박한 농경사회의 모습이라면은, 보다 한 1200년 전에는 호당 2 내지 3마리의 소나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과 토지도 587결인데 1결은 1500평이고 호당 13결인데 이 당시 오늘날을 말하면 6.1정보, 6.1헥타르입니다. 토지가 널널하게 있는 그러한 다 농사 짓지도 못하는 호의 작은 노동력으로는 6헥타르를 다 지을 수가 없어요. 뽕나무가 4242그루나 됩니다. 이 뽕나무는 국가 소유예요. 이 뽕나무에서 생산되는 비단이 얼마일까를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200필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국가에 대한 공납으로 내고, 뽕나무가 국가거니까, 나머지는 비단을 사러 오는 상인을 맞이하는 이런 시장이 열렸을 겁니다. 번성한 비단 교육이 이루어지죠. 비단 교육은 국제 교육이에요. 신라의 왕실의 무덤에서 그리스 로마제 이 검은 유리 제품이 나오는 거는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실크로드가 여기까지 뻗쳐왔다는 건데, 비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번성한 비단 교육이 있었다. 비단은 일본으로까지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농경사회는 아주 적고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풍부한 에너지, 식자원, 기타 여러 가지 자원 속에서 목축과 농업과 상업이, 특히 국제 무역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러한 하나의 복합상을 형성했던 게 7세기 말의 모습이다. 19세기 말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아주 100% 농경사회, 그만큼 또 가난하고 척박했던 그 농경사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인간 생활 상을 이 한국사 기존의 역사 스스로 다 놓치고 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